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그 경제 전망, 특히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은행은 한국의 물가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 를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한국 경제를 한국은행이 들여다보는 그 관점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급격히 금리를 인상했던 이 높은 금리의 역습이 시작될 텐데, 그 금리의 역습은 어디에게 집중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그 영향, 어떤 계층이 더 이 금리, 고금리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를 제가 키울 수가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24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배는 세계 경제의 바다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24년 한국 경제를 들여다볼 때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제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 전제입니다. 전제.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24년 경제 전망의 전제입니다. 한국은행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보시는 것처럼 3.4% 성장했다가 작년에 3.1% 성장했는데, 올해는 3.0%로 또 한 번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책에서 이미 말씀드려 왔었던 것처럼, 작년에도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겠구나 라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또 미국 경제도 작년까지는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2.5%, 그죠? 근데 올해는 소프트 랜딩, 그래도 작년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25년 내년에는 또 성장률이 더 둔화될 것이다. 천천히 경기 침체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도 작년에 5%대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형국인데, 올해는 역시 4.6%로, 내년은 또 4.5%로 이제 고성장은 확실히 끝났고 중성장, 저성장으로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전망한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2023년 경제에 교육 신장률,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증가했나, 세계 교육의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었는데, 왜냐하면 고금리에 따른 충격인 거예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각종 생산재를 수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교육이 꽤 신장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바라본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전제로 깐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직축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여기 수평축이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물가는 2.5% 수준이면서 경제는 호황인 이런 국면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굳이 위치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 지점이겠죠. 경제 성장률은 높고 물가는 거의 잡힌 이 정도 지점이 제일 좋은 걸 겁니다. 반대로 경제는 정말 우당탕탕 하는데 물가는 여전히 안 잡힌 채 높아요. 이런 구간이, 이런 지점이 제일 안 좋은 거겠죠. 그쵸? 근데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보니까
물가는 한 2.7% 정도에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미국 경제가 좀 거의 좀 어려울 거야. 고금리의 역습을 받을 거야라고 지난 11월 30일까지는 생각했다가 12월 들어서 그래도 물가는 좀 잡히고 경제는 1.2는 아니고 한 1.3일 거야 라고 했다가 또 1월 들어서는 물가는 2.7% 수준으로 잡히겠지만 경제는 그래도 소프트 랜딩일 거야. 더 소프트 랜딩일 거야. 그러니까 최근으로 갈수록 뭐예요?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 하기보다는 소프트 랜딩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가는 뭐 한 2.7% 연간 물가 수준으로 잡히면서 이 지점으로 본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물가는 물가대로 잡힌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우리 한국 경제나 미국이 아닌 그 밖의 세계 경제에도 물가는 물가대로 안정화되는 수순으로 가고 그리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겠죠.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 했을 때보다 소프트 랜딩 하거나 노 랜딩 할 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없이 잘 나갈 때 우리의 대미 수출길은 열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2023년 기준으로 약 19%가 조금 안 되게 중국으로 갔고 약 17%를 좀 우회하는 그러니까 18%가 조금 안 되게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육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전제로 깐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전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반도체 산업이고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수출액인데 수출 양도 중요하지만 수출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디램 평균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 가격이 23년 1, 2분기 혹은 한 2분기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낮게 바닥을 형성하다가 이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24년 끝자락까지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깐 거예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보세요. 가격이 1원인데 하나를 수출했어요. 근데 가격이 2원인데 하나를 여전히 수출했어요. 수출량은 하나로 똑같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익성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램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나 떨어지나를 전제로 까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2022년 1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디램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제를 깐 겁니다. 그 전제하에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24년 경제가 가장 걱정이 됐었던 것, 그건 지정학적 리스크였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홍해 사태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국제 유가를 좀 불안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좀 다행히게도 국제 유가의 이 지정학적 불안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만큼 원유 수요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 세계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지 않는 작년 3.1% 올해 3.0%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것처럼 원유 수요가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유 가격에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방 압력도 있지만 하방 압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한 겁니다. 이 전제는 정말 중요하죠. 국제 유가가 다시 급격히 반등한다면 이 전제가 깨진다면 물가가 안정화될 거라는 전제가 또 어려운 것이고 물가가 안정화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금리를 인하할 텐데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제를 깔고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틀린 게 아니라 전제가 바뀌면 전망이 수정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저의 생각에는 올바로 경제를 바라보는, 올바로 경제와 친해지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국 경제 전망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금리의 그 습격, 금리의 그 역습을 누가 받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견지에서 한국은행은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작년에 1.4%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것이다 라고 2.1%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배경 중에 여러 배경이 있지만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의 회복이라든가 중국 경제가 그래도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있다든가 글로벌 교역 신장률이 늘어난다든가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가 23년보다 더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한국은행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 제가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은 어떤 뷰를 갖고 있나를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근데 한국은행이 판단하기를 여러 상방 리스크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상방 리스크에는 AI 투자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우리 HBM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D램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상방 리스크는 뭐예요? 통화 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빨리 전환된다. 그러면 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든요. 금리가 떨어졌을 때.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가동한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더 빨리 회복되면 우리의 수출액은 늘어날 수 있겠죠. 대중 수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은 절대 없고 소프트 랜딩 간다거나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에 가깝게 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 양호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상방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 라고 전제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은 하방 리스크가 있어요.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돼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PF 불실 문제가 오히려 심화된다든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더 부진이 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경제의 그 약한 고리가 우리 한국 경제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베이스라인 검정색으로 보고 있지만 상방 요인들이 더 작용하면 하늘색처럼 갈 수도 있고 하방 요인들이 더 부정적으로만 나타난다면 이렇게 빨간색처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의 이 경제 전망을 가볍게만 제가 축소해서 말씀드렸고 한국은행이 또 생각하는 유독 한국 경제가 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뚜렷하게 교육 신장에 그러니까 우리의 무역이 늘어나는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소비가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를 바라볼 때 23년 상하반기에 어려웠단 말이에요. 24년 상하반기 경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근데 이 회복되는 요인이 순수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순수출 기여도가. 그리고 23년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이걸 이제 한국은행은 상저하고라고 표현했고 근데 상저하고라는 표현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 상저하저, 상극저하저 이게 더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근데 이렇게 회복되는 요인이 순수출이 좀 개선돼서예요. 이것의 기여도가 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민간 소비의 기여도는 줄어든 채 옛날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 하늘색 보세요. 이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가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고금리의 습격입니다. 기준금리를 이 회색 바처럼 3.5%까지 끌어올렸어요. 그죠?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대출 규모도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대출이 늘어나니까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어쨌든 늘어나는 뭐 조정되는 국면도 있었습니다만 늘어나는 결론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고금리를 안고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 부담이 작용하겠죠. 그게 뭐예요? 고금리의 습격인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어떻게 보느냐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을 많이 합니다. 맞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 2019년까지의 평균 저축률이 한국이 한 7.1% 수준이에요. 이 정도예요. 근데 20년에는 저축률이 늘어납니다. 이때 왜 그랬어요? 21년, 20년? 이때 코로나19 중에 경기 부양책으로서 재난지원금 같은 걸 많이 공급했고 그게 초과저축으로 작용한 거예요. 저축률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22년, 23년에 저축률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또 22, 23년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돌아오진 않고 저축률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죠? 높게 유지돼요. 평상시보다는 저축률이 훨씬 높게 유지된다. 이게 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금리에 잘 대응한 사람들은 저축을 늘린 거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저도 2022년 경제 전망할 때 제가 2023년 경제 전망서 발간할 때 제가 뭐를 추천해 드렸어요? 저축하시라고. 주식하지 마시라고. 그때는 집도 사지 마시고 저축하시라고.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고 금리 인상기니까 저축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금리의 습격은 누구예요? 보시는 것처럼 부채와 부채 대비 이자부 자산의 비율을 볼게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기간 동안 부채는 줄이고 그러니까 분모의 부채 규모를 놓고 분자의 이자부 자산을 놓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축이나 적금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분자에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부채는 줄이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자가 나오는 자산은 늘려나가는 과정이니까 부채 대비 이자부 자산의 비율은 어떨까요? 올라가겠죠.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대응하는 거 이게 좋은 대응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걸맞는 긴축의 시대에 걸맞는 대응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습격을 안 받은 거죠. 그러면 누가 고금리의 습격을 받은 거냐? 제가 얼마 전에 경익남 영상에서 최근화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다뤄드렸는데 역시 취약차주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약차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차주로 제가 수정했습니다. 예, 취약차주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취약차주는 오히려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대응한 사람들은 고금리에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도 있어요. 고금리로 올라가
금리 계속 인상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축의 형태로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저축만 이만큼 많아요. 그럼 고금리가 고마운 거죠. 반대로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특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채 의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 또 자영업자 중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자영업자분들은 2020년, 21년 코로나19로 당하고 22년, 23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외식 소비가 줄거나 하면서 이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급감해요.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매출 가지고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에 의존했지만 이 매출을 가지고 이자를 갚을 능력이 사라지는 이런 계층들을 우리는 취약차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취약차주의 정확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중채무자여야 됩니다. 다중채무자는 세 가지 이상의 빚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대출 이렇게 있으면 다중채무자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빚이 있다. 금융부채가 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면 두 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취약차주이고요. 혹은 더하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이면 취약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라고 다 취약차주가 아니고 다중채무자인데 고소득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인데 고신용등급이면 취약차주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약차주라는 범위에 들어가는 계층은 누구예요? 빚을 변제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계층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취약차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가구가 2천만 가구가 있고 금융대출을 지고 있는 가구가 한 1200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1200만 가구 중에 6.5%가량의 가구가 취약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대략 1900조 정도 되죠. 그 1900조 중에 누가 취약차주의 빚인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바로 5.2%가 취약차주의 빚이에요. 근데 그 취약차주의 빚이 가장 고금리의 습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취약차주는 안타깝게도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1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고 2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빚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1분이 저소득층, 5분이 고소득층 비교를 해보면 1분이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이게 40%를 초과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있는 계층들이 1분이, 2분이 저소득층이에요.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임시 일용근로자 저소득층,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 이분들이 고금리의 습격을 받는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1인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어때요? 이렇게 2.9%로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명목임금 상승률이 2.9%인데 물가 상승률은 3.6%예요. 그럼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실질임금 상승률은 더 낮겠죠. 2.9%가 안 된다고. 명목임금은 2.9%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이 실질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면 2.9%가 채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만 원이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동안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 같은 물건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명목적으로는 그렇게 줄지 않아도 명목 임금은 유지될지라도 실질 임금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 상승률은 더 낮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보다 명목 임금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명목 임금 상승률이 낮은 계층들이 특히 1분위이고 1분위의 명목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고금리의 역습은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데 같은 소득으로 이자 변제하랴. 그러니까 이 고금리의 습격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GDP에서 민간 소비가 어떤 추세를 그릴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추세를 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아서 민간 소비가 이만큼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20년, 21년에.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 다시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22년, 23년 동안 금리 인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민간 소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황색선만큼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간 소비가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격차가. 이게 고금리로 인한 민간 소비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민간 소비 충격을 주고 민간 소비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수출이 진작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경제 회복이 좀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고금리의 습격까지 한국은행은 바라보겠죠. 바라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 여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성장세가 강하다 보니 연준이 금리를 금방 내리지 않을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땡길게요. 그리고 우리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한국 최고 경영자 포럼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발언들을.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을 보고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통화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회복 혹은 경기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을 보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 좋게 보여드리려고 이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요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한국은 금리를 어떻게 언제쯤 인하할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종합해 본다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한국이 먼저 인하하기는 부담스럽다. 첫 번째.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금리 인하 이후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그렇게 먼저 보시면 좋겠고 미국이 6,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 한국은행은 뭐 7월 이후라고 좀 볼 수 있겠죠. 7월 혹은 7월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고요. 한국 은행의 금통위가 언제 있는지 본다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지금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날 금통위가 있고 8월 22일 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제가 보기엔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정하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6, 7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한국은 7, 9월에 금리 인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 뭐가 있을까요? 예, 물가가 안정되는 수준에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로는 24년 하반기 2.3%에 도래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로는 24년 하반기 2.0%에 도래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하반기에 어쨌든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올 거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경제 위기설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금리 인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의 뷰는 그래요. 4월 위기설은 없어요. 한국은행의 전제에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또 중요한 거죠.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이 세 가지 요소를 본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아마도 7월 정도의 금리, 6, 7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타당해 보입니다.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라는 세 가지 말고 하나 더 네 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또 본다면 네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까지 가늠해 본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아마도 7월, 9월이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리포트 앤 세미나라는 과정을 기획했고요. 24년 경제를 전망하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늠하신다면 제가 그동안에는 기업의 대응 전략 또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의견을 많이 드렸다면 이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재테크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 돈의 이동을 관찰하고 어떻게 나도 돈을 이동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축으로 들고 있을 것인지, 주식으로 얼만큼 들고 있어야 될 것인지,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 것인지, 이런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고 돈의 이동에 맞게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실지 본 과정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영상을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24년 경제전망 그리고 그 고금리의 습격 누가 되는가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